안녕하세요. 소방설비 기사 및 산업기사 전기 분야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까다로워하시는 파트죠.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시각 경보 장치. 그중에서도 출제율이 가장 높은 핵심 문제 17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파트가 사실 단순히 법규를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면 실전에서 함정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맞아요. 모든 기준에는 왜라는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각 규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과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딱딱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 설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안전을 지키는지 그걸 생생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개념이 잡히면 숫자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인하는 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1번 문제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서요. 특정 소방 대성물 중에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하고 또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보기는 2. 중계구역, 2. 감지구역, 3. 경계구역, 4. 방호구역입니다. 이건 용어의 정의 그 자체를 묻고 있죠. 정답은 바로 3번 경계구역입니다. 경계구역.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 화재가 나면 지금 3층 A구역에서 불이 났구나 하고 정확히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최소 단위를 의미하는 거죠. 일종의 화재 감시구역 지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확한 지점으로 갈 수 있게 미리 구획을 나눠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관리하는 기본 단위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도 단골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바로 2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보기입니다. 1. 중계기, 2. 경계구역, 3. 시각 경보장치, 4. 단독 경보용 감지기. 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함정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이게 왜 함정이죠? 이름에 감지기가 들어가서 헷갈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이름 그대로 혼자서 다 하는 친구예요. 연기를 감지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끄럽게 경보를 울리죠. 건전지로 작동하고 수신기랑 연결도 안 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솔로 플레이어군요. 맞아요. 반면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같은 것들이 하나의 팀처럼 유리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이 팀의 일원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 차이로군요. 자,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의 신경망이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하여, 2. 작동 시험을 하기 위하여, 3. 절연 저항 시험을 하기 위하여, 4.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답은 1번,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도통 시험.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도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수신기는 항상 감지기 회로 맨 끝에 있는 이 종단 저항한테 아주 약한 감시 전류를 보내면서 거기 잘 있니? 하고 신호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에 선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면, 즉 단선이 되면 저항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수신기는 즉시 회로에 문제 생겼다 하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화재 감지 회로가 항상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일종의 심박 측정기 같은 거네요.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심박 측정기. 화재가 났는데 정작 회로가 죽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수험생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숫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경계구역에 관한 기준인데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가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나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 600, 나 50, 2. 가 600, 나 60, 3. 가 1000, 나 50, 4. 가 1000, 나 60. 정답은 1번 면적 600제곱미터, 한 변의 길이 50m입니다.
이건 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600에 50. 이게 왜 하필 이 숫자인지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600제곱미터는 대략 소방대원 한두 명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넓이로 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50m로 제한한 이유는요. 만약 좁고 긴 복도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이쪽 끝에서 불이 났는데 저쪽 끝 감지기가 울리는 동안 연기가 너무 멀리 퍼질 수 있잖아요. 네, 대피가 늦어지겠네요. 그렇죠. 신속한 화점 파악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인 셈입니다. 600에 50은 그냥 세트로 기억해주세요. 이유를 알고 나니 숫자가 그냥 숫자로 안 보이네요. 그럼 그 회로의 전기적 기준도 있겠죠? 5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몇 옴 이하여야 하는가? 보기입니다. 1, 30, 2, 50, 3, 70, 4, 100. 정답은 2번 55mm입니다. 50옴. 네. 아까 종단 저항 얘기할 때 감시 전류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만약 회로 자체의 저항, 그러니까 전선이나 연결부 저항이 너무 높으면 이 감시 전류가 가다가 힘이 빠져서 약해져요. 아, 그럼 수신기는 이게 진짜 신호야? 아니면 그냥 노이즈야? 하고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회로 전체 저항은 50옴을 넘지 않도록 해서 항상 명확하고 깨끗한 신호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신호의 품질 관리 기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소방 설계 작성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여 2000제곱미터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였다. 2. 한 변의 길이를 45m로 하였다. 3. 한 층의 바닥 면적이 25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였다. 4.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을 580제곱미터로 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이 등장하는데요. 예외 규정이요? 네. 4번 문제에서 기본은 600제곱미터라고 했죠. 하지만 체육관이나 로비처럼 주출입구에서 딱 들어섰을 때 내부 전체가 한눈에 훤히 보이는 공간은 예외적으로 그 기준을 1000제곱미터까지 완화해 줍니다. 아, 어차피 어디서 불이 나도 바로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2000제곱미터는 이 완화된 기준마저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이건 명백히 틀린 설계죠. 아,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2번은 한 변 길이 기준 50m 이하니까 맞고요. 4번도 면적 기준 600제곱미터 이하니까 맞습니다. 3번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칙은 층이 다르면 경계구역도 달라야 해요. 하지만 두 개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값이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250 더하기 250이니까 딱 5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에 딱 맞습니다. 맞는 설계요. 예외 규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야겠군요. 다시 3번 문제와 관련된 종단 저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번.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동일친 발신기함 외부에 설치할 것. 2.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3. 전용암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4.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별도의 표시를 할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종단 저항은 회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중요한 부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검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걸 발신기함 외부에 노출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 쌓이고 습기에 부식되고 누가 건드려서 망가질 수도 있죠. 아, 상상이 가네요. 제가 현장에서 본 최악의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이 거슬린다고 선을 그냥 잘라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규정은 반드시 발신기함 내부나 전용함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품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 되겠네요. 이번에도 전압 문제입니다. 8번. 수신기에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보기 1. 50%, 2. 60%, 3. 70%, 4. 80%. 정답은 4번 80%입니다. 80%. 네, 이건 마치 긴 호스로 물을 보낼 때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의 압력이 호스 끝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긴 전선을 따라가면서 전압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걸 전압 강하라고 하죠. 네. 만약 회로 맨 끝에 있는 감지기에 도착했을 때 전압이 너무 약하면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아무리 전압이 떨어져도 맨 끝 감지기에서는 최소한 원래 정격 전압의 80% 힘은 남아있어야 한다고 딱 못 박아둔 겁니다. 최소한의 작동 에너지를 보장하는 규정이군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화재를 감지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화재를 알리는 장치,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장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거실에 설치한다. 2번, 공연장 등에서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분 등에 설치한다. 3번,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번,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높이 규정은 다른 설비랑 헷갈려서 틀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1m에서 1.5m는 보통 발신기나 옥내 소화전함의 조작 스위치 높이입니다. 사람이 서서 손으로 조작하기 편한 높이죠. 아, 하지만 시각경보 장치는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려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사람들의 시선보다 약간 높은 곳. 그래서 규정상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가구나 다른 장애물에 가리지 않고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요. 아, 용도에 따라 설치 높이의 철학이 다른 거군요. 조작용이냐, 인지용이냐, 명쾌하네요. 네. 그럼 그 시각경보 장치의 불빛이 깜빡이는 속도에도 기준이 있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시각경보 장치의 몇 초당 전멸 주기는 보기입니다. 1. 1회 이상 3회 이내, 2. 3회 이상 5회 이내, 3. 5회 이상 10회 이내, 4. 10회 이상 20회 이내. 정답은 1번. 1초에 1회 이상 3회 이내입니다. 이것도 다 인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너무 천천히 깜빡이면 긴급 상황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반대로 너무 빠르게 번쩍이면 오히려 상황 파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주목할 수 있는 속도인 초당 1회에서 3회로 정해둔 겁니다. 모든 기준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그럼 이제 경보 설비의 목소리에 대해 알아보죠. 11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주 음향 장치의 설치 장소로 옳은 것은 1. 발신기 내부, 2. 수신기 내부, 3. 중계기 내부, 4. 감지기 내부. 정답은 2번. 수신기 내부입니다. 수신기 내부. 네. 주 음향 장치는 건물 전체의 화재 경보를 총괄하는 메인 스피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메인 스피커는 당연히 화재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심장부, 즉 수신기가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관리자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신기 내부 또는 그 바로 옆, 직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심장부인 수신기 옆에서 가장 먼저 울려야 한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시각 경보 장치 문제가 중요해서인지 또 나왔네요. 12번. 이번에도 틀린 기준을 찾는 문제입니다. 1.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2.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는 시선이 분산되는 객석 부분 등에 설치한다. 4.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쉽습니다. 네. 우리가 공연장에 갔을 때 시선이 어디로 향하나요? 당연히 무대 위를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시각경보장치가 사람들 뒤통수에 있는 객석 어딘가에서 깜빡인다면 누가 그걸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규정은 당연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분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되는 객석이라는 말이 명백한 함정이죠. 그렇죠. 9번 문제 보기와도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13번,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보기 1. 0.1m 2. 0.15m 3. 0.2m 4. 0.25m. 정답은 2번 0.15m입니다.
자, 9번 문제에서 원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2m에서 2.5m 사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만약 어떤 방의 천장 자체가 2m밖에 안 된다면 어떨까요? 그 기준을 지키려면 거의 천장에 붙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천장의 경우에는 아예 천장에서 15cm, 즉 0.15m 이내에 설치하세요 라고 명확한 예외 기준을 만들어준 겁니다. 보겠습니다. 14번. 배선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2. 종단 저항은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5개 이하로 할 것. 4. 배선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숫자 암기 문제인데요. 네. 공통선은 여러 경계 구역이 함께 사용하는 마이너스 음성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전선을 저역하기 위해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은 구역이 이 공통선 하나에 의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부하 같은 거요? 그렇죠. 과부하가 걸리거나 신호가 섞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통선 하나당 최대 7개 경계 구역까지만 연결해라 라고 제한을 둔 겁니다. 5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7개 꼭 기억해야겠네요.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감지기 회로의 배선 중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도록 쉴드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1. R형 수신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차동식 감지기 3. 다신호식 감지기 4. 아날로그식 감지기 정답은 2번.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차동식 감지기? 네. 아날로그식이나 다신호식 감지기, 그리고 R형 수신기는요. 아주 미세한 온도나 연기 농도의 변화값을 수신기에 전달하는 똑똑한 장비들이에요. 아, 섬세한 신호를 다루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전자파의 영향을 받으면 신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노이즈를 막아주는 실드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차동식 감지기는 단순히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온오프 신호만 보내는 단순한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노이즈에 강해서 실드선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감지기의 통신 방식에 따라 전선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군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가? 보기 1. 50%, 2. 60%, 3. 70%, 4. 80%. 정답은 4번, 80%입니다.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8번 문제 감지기 회로 전압 기준이랑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원리도 같아요. 화재가 나면 비상전원으로 바뀌거나 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전압이 좀 떨어지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경보음만큼은 반드시 제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감지기든 음향장치든 핵심 설비는 80% 수준까지는 버텨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이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가? 보기 1. 1m 미만 2. 3m 미만 3. 5m 미만 4. 10m 미만 정답은 3번, 5m 미만입니다. 벽 없이 뻥 뚫린 지상주차장 같은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 가장자리 부분은 바람이 쌩쌩 불어서 불이 나도 연기나 열이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곳에 감지기를 설치해봤자 무용지물이거나 오작동하기 쉽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상시 개방된 부분으로부터 안쪽으로 5m까지는 감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아예 경계구역 면적 계상할 때 빼주겠다고 한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외 규정이죠. 자, 이렇게 17개 문제를 모두 파헤쳐봤습니다. 와, 정말 단순히 답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개념과 숫자들이 왜 반복해서 나오는지 그 연결고리가 보이셨을 겁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할 핵심 숫자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나온 숫자들을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구역 기본 원칙은 600제곱미터 50m입니다. 600에 50. 단 내부가 훤히 보이면 1000제곱미터까지 완화, 두 개 층을 합칠 땐 500제곱미터 이하,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회로의 건강 상태는 선로 저항 50옴 이하,
그리고 감지기와 음향장치는 위기 상황에서도 전격 전압의 80% 이상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80%. 공통선 하나에는 경계구역 7개 이하만 연결 가능하고요. 시각경보장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2.0에서 2.5m 사이. 네, 천장이 낮을 때는 예외가 있었죠. 그렇죠. 천장이 2m 이하면 천장에서 0.15m 이내. 전면 속도는 1초에 1회 이상 3회 이내. 마지막으로 외기에 개방된 주차장은 바깥에서 5m까지는 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 숫자들은 각 규정의 이유와 함께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오늘 함께 분석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합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는 내가 아는 것만 나온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건물의 경계 구역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케이블이나 전력선이 지나가는 지하구의 경계 구역 기준은 과연 일반 건물과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다르다면 왜 다를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